눈꺼풀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정맥 폐쇄증을 앓고 있고 또 심장에는 수술을 하고 스텐트 수술을 했습니다. 막혀가지고 눈에도 막혔습니다. 망막정맥, 분지정맥 폐쇄증, 망막 주변부의 정맥이 이 폐쇄가 돼서 시력이 중심부로 가면 시력장애가 오는데 주변부는 뿌옇게 보이고 흐리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분지정맥 폐쇄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까운 게 안 보인다.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것은 중심부로 먹어가는 겁니다. 중심부가 완전히 막히면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심부는 황반부 이렇게 눈 중심부에 병이 생기게 되면 시력장애가 옵니다. 각막 혼탁도 각막 혼탁이 중심부가 혼탁이 심하면 시력장애가 오게 되고 백내장도 백내장 중심부가 혼탁이 심하면 핵형화 백내장 중심부가 핵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백내장이 오게 되면 시력장애가 오게 되고 중풍도 망막 중심부의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거나 터지면 시력장애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서 시력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황반 변성이 망막 중심부가 황반인데 황반 거기에 변성이 오게 되면 시력장애, 색각장애가 오게 됩니다. 중심부의 손상은 시력장애, 주변부의 손상은 시야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이렇게 부어올랐습니다. 눈꺼풀 부어올라서 스테로이드제를 10번 넘게 먹고 치료를 받았다. 근데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좋은 약입니다. 스테로이드제가 염증 치료하고 우리가 포도막염이나 이런 염증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어떤 염증 치료할 때 좋은 약이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에 좋은 거지 이게 눈꺼풀이 부어올랐는데 눈꺼풀이 부어올라서 눈꺼풀이 감기는데 그 원인이 병원에서는 원인 무시하고 일단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염증에 4개 증상이 있습니다. 저건 염증이야. 검사 안 해봐도 혈액 검사 안 해봐도 염증인 것 같아는 4개의 증상은 붓고 쑤시고 충혈되고 가렵고 그 가운데 2-3가지 증상이 있어야지 염증이라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4가지 다 있으면 거의 염증이고 붓고 쑤시고 아프고 붓고 쑤시고 빨갛게 되고 가렵고 부었는데 빨갛고 그러면서 가렵고 아프다. 그런데 빨갛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통증은 가끔 가다가 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일단 써서 효과가 없다. 계속 붓는다. 근데 염증이 있을 때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염증 치료약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작용. 그 좋은 효과만 있고 효과 없으면 그냥 안 써도 되는 약이다 이게 아니라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백내장이 될 수 있고 녹내장이 될 수 있고 중심성 망막염, 망막 중심부에 물이 차게 하는 중심성 망막염이 될 수가 있고 망막이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주변부가 막혔는데 거기에 혈액순환을 더 안 되게 해서 망막 중심부를 붓게 하는 붓는 원인이 피의 70%가 물인데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가 물이 몰려갖고 부어오르는 건데 눈 중풍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원래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막혔을 때는 아스피린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혈전용에 뭐가 막힌 걸 뚫어주고 엉긴 걸 없애고 이런 약을 써야 되는데 부어올랐다고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그것이 짧게 쓰면 부작용 없습니다. 짧게 그것도 많은 약이 아닌 적당한 약. 근데 과다하게 쓰거나 지속적으로 효과 없다고 지속적으로 쓰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넣는 안약, 바르는 연고, 또 먹는 스테로이드제, 주사 맞는 스테로이드제 반복적으로 쓰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말은 치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한약의 변화가 느리게 오는 한약은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만큼 부작용이 와도 완만합니다. 근데 먹자마자 효과가 오는 급작스러운 이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마약 먹으면 곧바로 나사요,
낫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겁니다. 내 감각이 마비돼서. 그런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먹으면 졸립고 그 약을 끊으면 잠이 안 오고 또 몸이 나른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함께 기본적으로 어떤 약이 좋은 약이고 다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약을 쓰는 거지만 그 약제가 그 사상의학처럼 유전적인 요소나 뭔가 체질적인 개념 분류 없이 그냥 쥐실험이나 닭실험이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임상 검사를 거쳐서 또 평균적인 사람을 통해서 쓰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약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너무 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걸 써봐서 안 되면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부작용은 알고 뭐 부작용 설명도 하겠지만 부작용도 알고 약을 쓰는 거, 또 부작용을 감수하고 약을 쓰는 거. 그런 부작용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부작용이 있는 거를 알고 약을 쓰는 겁니다. 한방에서는 명현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을 썼는데 더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함 이후에 더 좋아졌어요. 침을 맞아야 하는데 침 맞고 몸살기가 있었는데 막 온몸이 쑤시고 침 맞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몸살기 앓고 나서 훨씬 좋아졌어요. 운동에도 명현작용이 있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안 아픕니다. 아무 신체 이런 단단한 것도 없습니다. 운동하다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뻐근하고 막 결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근육이 빵빵해졌습니다. 아프던 거 낫고 할수록 더 빵빵해집니다. 할 때 역시 통증보다 자기가 느끼는 통증보다 좀 더 늘려서 운동량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통증만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커가는 것은 그 통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무 안 아프게 놓으면 침 잘 놓는 게 아니라 침을 너무 아픈 거와 너무 안 아픈 거 그거 둘 다 침 좀 잘 놓는 게 아니에요. 옛날 대침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찌르면 아프면서 빨리 낫습니다. 뭐 10번 20번도 아닙니다. 1도 쾌차합니다. 한 번 정확하게 찌르면 낫습니다. 그러지만 맞을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프다고. 그런데 살살 찌르면 10번 20번 맞아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물이 있는데 물이 99도에서 1도가 되어서 100도가 돼야지 물이 기화가 되는데 아플까봐 그냥 살살 넣으면 계속 액체 상태입니다. 이게 소리 지르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 찌르고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